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많이 오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위험 심리 지수는 크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연방 법원 사이에서 오간 그런 설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관세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 항소심 동안 유지가 되는 것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혔고요. 이어서 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을 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됐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정확히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나스닥도 0.39%, 마찬가지로 S&P 500도 약 0.4%의 강세를 보이는 등 약간의 지수 상단이 제한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장 먼저 미 연방법원의 관세 중단 판결, 그리고 이어서 전날 전해졌었던 엔비디아의 1분기 호실적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요소가 작용을 했지만요.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내비친 점, 또 그에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점은 상승폭을 제한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장마감 직전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동안 모든 관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인데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머스노우 5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세로 전환이 된 반면에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 금값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보다 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트맵을 통해서 과연 간밤의 특징주와 그리고 특징 테마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하시죠. 우선 보시다시피 이 엔비디아와 AI 일부 테마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와 우주항공 그리고 비트코인, 원자력 등 일부 테마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약 3%가량 이날도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 초반에 이 장 초반에 6% 넘게 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 젠슨헝 CEO가 지난 3월 8억 달러의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을 제출을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0.43%, 약간은 조금 아쉬웠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이 전일 전해졌었던 6월 12일 테슬라의 로봇택시 테스트 시작 소식과 더불어서 이 머스크가 다찌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보였지만요. 다만 이 캐시우드가 전날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폭이 제한을 보였고요. 또 알파벳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독일이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약 10%의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아쉽게 다만 주가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또 이날 마벨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이후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 가이던스가 조금은 이 예상치에 비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외에서 약 2%가량 하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아이온큐,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인튜이티브 머신, 우주, 항공,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 9%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뉴욕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밤사이에 정말 뉴욕 증시 관세부과 관련해서 연방법원과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참 약간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한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다이나믹 USA입니다. 전날만 해도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제동이 걸렸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교육국을 상대로 기본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IEPA에 전 세계의 10% 기본 관세, 중국, 한국 등 특정 국가에 1에서 40%에 달하는 추가 상호 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광범위한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은 이를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섰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명령을 위임했더라도 IEPA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만 발동을 해야 하는데 무역 적자나 마약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죠. 그런데 상급심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즉각 1심 판결 효력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1심 판결이 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이를 중단하려면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즉각 이를 요청했고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즉각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은 1심 효력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급심마저도 관세를 무효하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승산이 있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루어져 보수 우위의 구도로 보수 대법관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뽑은 터라 본인의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시장에선 장초반 엔비디아의 호시 수적과 함께 트럼프 관세가 제동에 걸렸다는 소식에 반짝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법원 판결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고 트럼프 관세는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4% 이상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백악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들 우회로를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특히나 캐비넷 같이 계속해서 강한 좀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법적 대응과 함께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제동에 걸리더라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 미국다운 모습이죠.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언급했는데요. 이는 대통령에게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건 관세를 가장 신속하게 시행할 수단이 IEPA였는데요. 만약 이게 불가능해진다면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150일밖에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이에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를 부과했고 앞으로 트럭 및 반도체, 핵심 관물 등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의 국가별 관세보다 법적 위헌 가능성이 낮지만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무역 대표부가 법에 따라 수개월 조사를 통해 미국 안보를 저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조항이죠. 이래저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관세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해진다면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불확실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밤사이에 안전자산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확대가 되기도 했었죠. 제가 또 한 가지 흥미진진하게 봤었던 게 또 밤사이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면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좀 확실히 선을 끊는 모습의 파월 의장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안이 쟁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2기 행정부에선 파월 의장은 연준 독립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하지도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고 하지만 회담 요청이 왔고 연방정부 수장 입장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압박했을까 여부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시작 이후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을 향해 끊임없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요.
대신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정책 경로는 전적으로 향후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의 근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기존 했던 발언을 고수한 만큼 시장에 그리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이번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압박했는 등이 밝혀진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행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정책적인 변동성을 확대해가는 흐름이라면 그걸 좀 연준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입장을 선호를 하는 그런 방식이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김상현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밤사이의 특징주와 매크로 지표 이슈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이주혜 앵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시장의 업황과 또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주요 기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호조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시간 외의 급등을 보였던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도 3%의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AI 플랫폼 빠른 도입이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수요를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공급망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장세가 경쟁사에 대비해서 크게 압도적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입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상승 흐름 역시나 보였습니다. 0.48%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제품의 기획과 또 개발 조직 제로원의 인력을 확충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개발 조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획해 나가겠다라는 전망입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0.43%의 오름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후원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0.43% 역시나 상승 마감이고요. 특별 공무원의 임기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급등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20%대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 C3AI와 엘프뷰티입니다. C3AI 같은 경우에는 20.76%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실적 모멘텀 강했습니다.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멘텀이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조정 주당 순손실이 0.16달러 그리고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오면서 앞으로의 모멘텀도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프뷰티 보겠습니다. 엘프뷰티 같은 경우도 23.58%의 상승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일리 비버 스킨 케어 브랜드 로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또 고급 소비자층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홈헬푸즈 보겠습니다. 1%의 상승입니다. 역시 2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 기대치에 대한 실적 자체는 소폭의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연간 가이던스 범위를 현재 조정하고 있다라고 CEO가 발언을 내놓으면서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실적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바 시스템즈 생명과학 분야에서 AI 기반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19%의 급등이 나타나는데 1분기 호실적 덕분입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더 주목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바이와 베스앤바디웍스 이 소비재 쪽인데요.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실적 때문이고요. 점포 매출의 감소 때문입니다. 베스트바이 보시면은 7%의 하락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점포 매출의 감소와 또 매출 예상치가 하회하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줬고요.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도 6%의 하락입니다. 실적이 선방이 됐지만 여전히 관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무역 환경에 대처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보시겠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관세 직격탄이라는 이 악재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이 3에서 3.30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8%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리오토 보겠습니다. 리오토 역시 주당 순이익이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전일장에서는 드러났는데요. 2%대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투자 의견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했다라는 여파를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하향으로 보유로 조정이 됐습니다. 0.67%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과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도 가치가 상당히 다르죠.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비자 체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노동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서 2%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정말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정말 혼란스러웠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연방 법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관세를 잠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런 상황이 놓여졌고요. 이어서 파월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회동까지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을 특히나 주목해야 하고 이 중에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한눈에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하급심 판단을 잠정 중단시킨 건데요. 즉 당분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이 관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외교권과 통상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였던 해외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 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백악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요. 문제가 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비상사태법을 근거로 한 이 글로벌 관세, 일명 해방의 날 관세입니다. 하지만 무역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서 연방 항소법원이 일단은 관세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편 이 같은 날 또 다른 연방 판사도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 관세가 불법이라는 별도 판결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가족 소유의 장난감 업체에 한정된 사례로 정부는 이 역시 빠짐없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관세 조치에 대한 법적 다툼 6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백악관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 이 관세 이슈가 향후 미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점에도 약간의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간밤에 나왔었던 이 매크로 이슈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약간 관세 여파에 살짝 묻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기업이익이 급감했고요. GDP는 마이너스, 미국 경기가 복합적으로 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가장 먼저 GDP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181억 달러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이건 수익성이 나빠졌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앞두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재고와 비용이 일시적으로 폭증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 GDP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0.3%로 추정이 됐지만 이번 수정치에서는 마이너스 0.2%로 다소 상향 조정이 됐었죠. 하지만 이렇게 선반영된 수입이 이후의 분기까지 얼마나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2025년의 경기 흐름이 갈릴 수 있다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이 고용도 봐야 할 텐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건으로 예상보다는 많았지만요. 아직 고용시장 전반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고용도 하지 않고 또 해고도 하지 않는 지금의 균형 상태가 무너지는 신호가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업들은 인력 감축에는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이 신규 채용에도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연준이 지금의 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또는 고용이 무너진다면 긴급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고용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GDP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무부는요, 1분기 GDP를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역성장입니다. 수입이 폭증하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고 소비도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내 수요 둔화가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균열이 점점 더 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이 첨단 기술을 차단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항공기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무역 전쟁이 2라운드보다 본격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간밤에 공식화가 됐는데요. 갈등의 전선이 경제를 넘어서 이 교육과 외교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이번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 국영항공기 제조사 COMC에 대한 부품과 엔진 기술 수출 라이선스를 중단했습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통보했는데요. 이 3대 EDA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설계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예고했는데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야니 공산당과 연계된 학생들을 겨냥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차별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로 역시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반도체, 이어서 항공과 항공우주, 첨단 기계 산업군인데요. 미국은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자국 내 공급망 자립을 위해서 기술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역 전쟁에 이어서 공급망 전쟁, 이제는 인재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미중 간의 양국 관계. 일각에서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90일간의 관세 휴전 합의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이 뒤로 물러설 여지가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공급망 전체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제네바 협상 이후에 증시가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걸 고스란히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눈앞까지 다가온 거죠. 이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밤사이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밤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을 보여줬는데요. 드디어 회동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보시죠. 자, 이 파월 의장 금리 인하가 없다면서 트럼프의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과의 면담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 Mr. Too Late 이렇게 거듭 압박해온 전과가 있죠. 이에 대해서 미국 연준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금리 정책 결정에 비정치적인 근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정책 방향은 오로지 경제 데이터와 그에 따른 전망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연준은 법에 따라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모든 결정은 이 정치적인 문제와 독립적으로 신중하고 객관적이게 기반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앞으로도 경제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또 고용 동향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여전히 내다보고 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그리고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더욱더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관련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연준은 최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고 파월 의장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밤에 나타난 이 회동에서도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이 연준은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금리 정책 역시 이 정치적 압박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개입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게 비단 이 그간의 정적들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 테슬라 머스크 CEO 역시 완전히 이 정치계를 떠나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간밤에 보였는데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 이 테슬라 주가 그간 로보택시의 테스트 시작일을 밝혔고 또 일론 머스크 CEO가 공식 퇴임이라는 두 가지 큰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상승세를 추가로 시연을 하고 있죠. 비록 밤사이에는 장 후반 들어서 이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강보합으로 밤사이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지난 29일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지난 며칠 동안 테슬라가 오스틴 공공도로에서 운전석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 모델 Y 차량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날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재확인한 건데요. 이어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다음 달에 공장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직접 배송하는 첫 번째 셀프 딜리버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행정부와의 헤어질 결심마저 공식화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비효율을 줄일 기회에 감사한다면서 이 트럼프 정부와의 정책 협업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백악관과의 불협화음, 특히나 중동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 실패, 그리고 트럼프의 대규모 지출 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 어떤 영향을 줬을지 우선 오늘 밤사이 기준으로는 테슬라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이후로 25% 가까이 하락한 흐름을 고려를 한다면 이번 소식이 오히려 머스크가 본업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일부 덜어준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시선은 이 실적과 제품 경쟁력에 쏠려 있는데요. 모닝스타의 세슬 골드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덧지에서 나오더라도 테슬라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미국과 중국, 유럽 모두에서 제품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로보택시 첫 출고에 이 기대감을 걸어보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자율주행 시장이 테슬라의 1조 달러 가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정치적 후퇴가 분명히 시장 그리고 테슬라의 투심에 안도감을 줬었지만 실제 주가 흐름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실적 반등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월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머스노 5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월과 트럼프, 외나무 다리 같은 백악관 만찬. 캐롤라인 랩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하급 판사들, HP 컴퓨터 프린터 안 팔려입니다. 파월과 트럼프가 드디어 만났군요. 자, 지금 그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관한 짧은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뭐 행정명령이라던가 각국의 정상과의 만남처럼 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자들의 막 열띤 질문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죠? 한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 같죠. 파월이 원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럼 파월한테도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요. 그렇죠? 기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CNN이건 ABC건 폭스건 뭐 트럼프 친이건 친하지 않건 지금 막 질문을 마구 던지면서 뭐 NBC라던가 ABC라던가 지금 그 CNN 같은 경우에는 너네 스튜디오로 돌아가 버려라 이 멍청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그 기자가 끝까지 질문하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런 것들이 그 파월과 트럼프의 만남에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네요. 아쉽게. 하지만 그 비공개지만 어떤 그 밝힌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연준 홈페이지에 성명서 내용으로 밝혔고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연준의 그 위원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어떤 연설하는 것들 있죠. 뭐 컨퍼런스라던가 어디 뭐 대학교 가서 연설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 연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렇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려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얘기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는 트루스 소셜에 파월하고 얘기한 건 안 올렸어요. 아직 제가 지금 계속 새로 고치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뭘 올려놨냐면은 미국 주택 연방청, 여기서 이제 그 뭐 기존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그러니까 잠정 주택 판매가 보류 주택 판매라고도 부르죠.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곳에 국장이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는 거를 링크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는 많이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행정명령 서명이라던가 지금 감세 법안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 관세를 굉장히 부과를 하면서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규모 감세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인사들의 발언들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쫙 올려놓은 거예요. 어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발언이나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자신에게 굉장히 그 친화적인 언론들의 어떤 기사들이라던가 자기를 지금 응원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금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막 링크를 해놓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죠. 파월한테 직접 말했었고 그동안 그렇죠? 그동안 계속 말했었고 뭐 굉장히 답답하다, 느림보 거북이다. 이 연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다 엉망진창이다. 내가 주식시장은 더 잘한다. 그래서 뭐 내가 금리 그 결정에 어떤 관여를 해야 되고 회의에 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옹호하는 하고 나와 같이 의견을 하는 이 의견을 하는 사람의 링크를 피력을 하는 부분을 그 링크를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말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 지금 국장이 이나 촉구를 했다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매일매일 한 말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GDP 대비 6.7%의 부채를 안겨줬으며 그 다음에 이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조류독감을 지금 없애려고 닭을 다 죽이는 바람에 달걀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부활절에 감자로 달걀을 대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물려받았고 이 실업률도 물려받았고 다 물려받았는데 내가 다 개선했다. 그래서 휘발유값 잡았고 계란값 잡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다 없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하드 데이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면서 파월 의장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를 마침 하니까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이 하니까 알씨구나 하고 빨리 트윗을 올렸습니다. 옮겼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에게 그 긍정적인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실 대법원 판결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누구도 이런 것에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도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그냥 별개이잖아요. 이 지금 FRS라는 시스템하고 대통령하고는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인데 서로 개별 운명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관여를 하면서 막 대법원에 이런 판단을 받아본다는 것 자체도 이건 어떤 대통령도 안 한 거잖아요. 사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잖아요. 아무도 생각 안 했으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의장은 항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저것은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이 전혀 안 받는 상태에서 두 가지 임무, 이중 책무죠. 이 지금 이중 책무를 위해서 계속 그 부분만 보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에 지금 나왔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 좋을까 봐. 왜냐면 이분이 하는 일이 FHFA 그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 주택 판매, 잠정주택 판매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이 그 정도 금리를 부담을 하면서 집을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판매니 잠정주택 판매니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면은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지금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링크를 걸었습니다. 트럼프는. 자,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하급 판사들. 제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거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거의 다 봤는데 금요일마다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매주를 마무리하는 뭐 금요일 날에 어떤 특별한 그 기념일이면은 안 하는데 기념일이 없고 휴일이 아니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어린이들을 모시고 또 어린이들이 직장에 엄마 아빠의 직장에 가서 뭐 직장 체험을 하는 날을 그냥 빌미 삼아 요 형식을
돈 따가지고 이 대변인의 어떤 질문답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아이들 앞이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지금 행정의 연관성이 없잖아요. 정책의 연관성이 없고 약간 재미와 흥미를 돋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트럼프의 입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지금까지 다 봤는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흥분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터질 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열이 받았나 봐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는 진짜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똑같은 틀에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바뀐 게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간이 의자를 놓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분들 원래 앉으신 분들은 극장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 앉아 있고 그 맨 앞에 요 오른쪽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보기에 오른쪽에 간이 의자 놓고 거기에 이제 매주 다른 사람을 앉히죠. 거기에 인플루언서들 뭐 예를 들어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에서 활약을 하는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활약을 하는 뉴 미디어에 뭐 특히 뭐 친 트럼프 성향을 모시긴 하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미디어 사람들을 한 번씩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본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면서 했죠. 그래서 항상 그 순서대로 해요. 자기가 일단 그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모신 뉴 미디어 한 명에게 기회를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레거시 미디어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 형식인데 어제 자기가 브리핑하는 거에서 정말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어제 그 관세 법원에서 태클 건 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나 봐요. 그동안 쌓였던 거를 죄다 나열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법원이 그 태클 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국경에서 아예 쫓아내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라고 뭐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이미 떠났는데 비행기를 회항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분노 게이지가 쌓이고 있었잖아요. 어제 관세 법안에 태클 걸면서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이게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해방기념일이라고 해서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해서 보편 관세 10%에다가 이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상호관세를 나라별로 발표를 했잖아요. 무인도까지.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이유는 뭐 자신들의 어떤 뭐 명성을 얻거나 업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아무도 그동안 그게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다 쉬쉬하고 자기 임기 내에 그냥 넘기자고 다 넘겨와서 그 무디스라던가 신용평가사 3사가 다 지적했듯이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되니까 그거를 결국 트럼프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감히 하급 판사들이 요거를 제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죠. 2024년에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기리려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대담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거를 태클 걸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법적으로 타당하고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그 법을 끌어온 게 트럼프가 최초라는 것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지금. 물론 하급심에서 판결을 내려서 일단 정지를 시킨 거지만 그래서 뻔뻔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어떻게 보면 싸움 벌수수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죠.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모든 주에서 이기면서 전국을 빨간색으로 물들이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행동을 갖다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죠?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됐던 판사들도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임기가. 그래서 이제 국민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감히 선출된 권력에 지금 행동에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원빅 비유리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는 태클이 걸렸잖아요.
지금 뭐 그 관세 쪽이 있고 말했듯이 관세를 많이 걷어들이면은 이 감세 법안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예 감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소득세 면제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정말 많이 전 세계에서 갈취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0원을 내도 그게 상쇄될 만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소득세 안 내도 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일단 관세를 정말 마음 놓고 나눠 먹을 때까지 갈취하기 전까지는 이제 관세 부과 플러스 감세 법안 요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한 표 차이로 상원에 넘어가 있는데 7월 4일까지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자를 늘린다는 또 뻔뻔스럽게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관세랑 감세 두 개가 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관세 쪽은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태클을 걸어서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감세 법안은 이제 이게 의회가 결정하는 건데 하원에선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반발이 있어서 트럼프가 또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감세 법안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예를 들어서 무디스가 그것을 공격하면서 이 지표를 낮췄지만 신용 척도를 낮췄죠. 그걸 낮췄더니 이제 후행 지표라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주장들은 뻔뻔스럽다고 양쪽을 다 공격한 거죠, 이제. 자, 여기서 왜 뻔뻔하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예측했던 게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CBO, 의회 예산국인데 여기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성장률이 연평균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사 인터뷰 두 곳에서 나와서 말했던 내용 똑같이 기억하시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그거 행정명령이든 무슨 외국에 나가서 행사든 하고 오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걸 전달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사를 돌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 3인방이 지금 계속 어떤 그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회 예산국이 10년 동안 성장률 평균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 나왔을 때 그 말을 했어요. GDP 대비 부채 비율 6.7%를 바이든이 던져줘가지고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만 갖고 있지는 않겠다. 우리는 이걸 해결하겠다. 근데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지만 무디스가 주장한 대로 감세 법안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나서 계속해서 신용평가를 악화시킨다고 한들 우리는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린 GDP의 속도를 끌어올릴 테니까. 여기서 바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세 법안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이 CBO의 전망에 근거해서 잘못된 판단과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평균 성장률은 다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때 뭐라고 했죠? 수치가 몇이었습니까? 3%였어요. 자기는 GDP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가지고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 6.7%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것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GDP 성장률을 3%로 높이면. 왜냐하면 지금 1.9%짜리 요 예상치보다 지금 3%로 높이면 1.2%가 늘어나니까 훨씬 더 GDP 성장률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기 임기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실제 성장률이 3.4%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예산국이 예상하는 저런 1.9보다 거의 2배의 성장률을 달성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기 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CBO의 최신 예측이 2007년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GDP 성장률 1.8로 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얘네들은 1.8, 1.9로 가정을 하지만 우리는 1기 때 이미 그 2배에 해당되는 3.4를 이룩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감세법안 통과로 부채 증가하는 부분보다 우리는 감세법안 통과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이 3% 이상을 가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빅 뷰티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경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분석에 따라서 연평균 성장률이 3%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수치랑 똑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맨날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의견 공유할 텐데, 그렇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보다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육아도 포기하고 여기 매달려 있는 분입니다. 그때 나와서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그 질문도 던졌어요. 육아랑 일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냐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죠.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둘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다른 맘들도 다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BO의 터무니없는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표현이 아주 세죠. 워딩이 뻔뻔한, 터무니없는, 다 그래요. 터무니없는 예측에 거의 2배가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하에 경제에 대해 점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자, 뭐죠?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소프트 데이터 그동안 인용 안 했었다고? 그렇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다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두 개가 가계의 설문조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라고 했죠. 근데 그 두 개 인용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 하드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오고, 특히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다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는 그거 표현하고 싶잖아요. 지금 사람의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에서 그걸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서 굉장히 과대 표집에서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때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공화당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용 안 하다가 갑자기 인용했죠. 왜냐?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니까. 제가 유리하게 나오면 인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자, 그래서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 거는 신뢰지수라고 하고 미시간 대학교는 그냥 심리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지수라고 하는 거는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죠. 4년 만에 가장 큰 월별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지표 보여드렸죠. 하드 데이터를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다 따라가기 시작했다.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따라가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이제 하나 남은 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지금 정치 성향이 강하게 보이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하나만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란 지표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조 바이든이 3년 동안 내린 금지 명령보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받은 금지 명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뻔뻔스러운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있죠. 이분 자주 나오죠. 항상 표정이 너무 개그맨 같으세요. 이번에도 또 재미있는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판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도 판사가 트럼프의 지금 내용을 계속 반대하는 판결들을 내리니까 트럼프가 판사가 되고 싶지 않겠냐 질문한 거예요.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잠깐 웃었어요. 잠깐 웃으면서 그래도 대통령 하고 싶어 합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일찍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사를 맡았다. 이 얘기 나왔죠,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기자가. 그 내용이 뭐냐. 금리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낮추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말했겠죠. 맨날 말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었지만 결국 다시 지금 항소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길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HP 컴퓨터 프린터 안 팔려입니다. 자, HP 휴렛패커드죠. 자, 여러분은 휴렛패커드가 있고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HPQ는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델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 파는 회사고요. HP 엔터프라이즈는 바로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실적에 연관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HP 엔터프라이즈는 요즘에 실적이 좋아요. 근데 HPQ는 안 좋아요. HPQ가 두 개 분사된 겁니다. 델 컴퓨터는 장외 시장으로 갔다가 지금 델 컴퓨터가 컴퓨터 시장에 몰락하니까 인텔도 몰락했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식을 택한 거고 HP는 분사를 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HPQ는 지금 그냥 컴퓨터 프린터 파는 회사라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관련이랑은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 플러스 30%로 늘어서 13.2빌리언 달러 나왔는데 순이익 단위 마이너스 33%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EPS도 32% 마이너스 났고 주당 좀 조정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3%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퍼스널 시스템, 그다음에 컵 프린터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죠. 2025년도 회계 연도 전망도 하향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현재 2.32에서 2.62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현재 3에서 3.30달러. 이게 지금 가이던스를 낮춘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랑 프린터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은 예전에 무슨 레거시 컴퓨터 프린터 이 시대는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기자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트럼프가 혹시 판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당연히 판사가 아무리 되고 싶어서 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트럼프가 판사가 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 왈. 그래도 판사보다는 대통령 자리가 낫지. 네,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실적 호재, 관세, 악재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사실상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갔어야 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해서 판결을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조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 나스닥, S&P 지수 모두 상승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빅테크는 잠시 후에 기술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WTI 지수 보겠습니다. 60.94달러에서 마감이 됐고 1.46% 하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주요 산유국의 증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금값이 변동성이 강하게 보이긴 했지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있었고 또 고용 둔화 지표가 상당히 전주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미국 연방법원, 항소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가처분 신청 인용 관세 유지로 나왔죠. 상호관세 취소 판결이 일시적으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사실 1심 효력, 그러니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나온 이 1심 효력에서는 무효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킨 것인데요.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투자자들에게는 관세 완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려와서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초기의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확보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주목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이 없지만 연준의 금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주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호실적에 이어서 블랙웰 AI 플랫폼을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강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보겠습니다. 신제품 기획 그리고 개발 조직 이름이 제로원인데요. 이 제로원의 인력을 확충하겠다,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 0.48% 상승이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 공무원 임기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핵심 기술에 집중을 하고 또 전념을 하겠다라는 발언에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0.43%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보시면요.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상승 증가로 마감이 됐고 앞으로의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지출 4월 건설 지출 2일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6월 초 첫째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에는 우리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4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6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첫째 주에 어떻게 나올지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증시 일정 살펴봤고요.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나 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 과연 오늘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이 5월 하면 원래는 제약바이오의 달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관련 이슈들이 많은 달이었죠. 올해는 약간의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눈길이 5월 달에는 덜 쏠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이 오늘부터 ASCO 2025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6월 3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ASCO 미국 암연구학회죠. AACR 그리고 이 ESMO 유럽 종양학회에 이어서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업화에 거의 근접해 있는 임상 2상 그리고 3상 위주의 연구 결과들이 대거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에플론부터 이뮤논시아, 온코닉 테라퓨틱스, 또 이어서 미가캠바이오와 티온바이오까지 모두 이번 ASCO를 통해서 임상 2상 결과 또 3상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현재 기사들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까지 내내 흐름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엣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관련주들 어제부터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UTI부터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RF텍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S25의 국내 시리즈 출시가 약간 국내 판매량이 2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엣지 관련 출시 소식에서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3분기에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 7 출시 이전까지 현재의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오늘 미국 하원 의원단과 오전에 회동을 갖습니다. 역시나 IRA 세액공제 관련주들 오늘 관련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지 뉴스에 따라서 약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또 전기차를 둘러싼 한미 공급망 협력이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태양광과 풍력 또 이어서 ESS 배터리까지 오늘 CS윈드 풍력이죠. 또 하나솔루션 태양광,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어제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그 전날의 급등 흐름에 따라서겠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소비 심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쇼핑 그리고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의 평균 이 컨센서스를 각각 12% 그리고 23% 이상 상회했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대선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 그간 지난 2000년 이후에 치러진 이 5번의 대선 직후에 소비 심리가 평균적으로 3%포인트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선 지금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죠.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통주들 흐름 오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엔젤 산업,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문제 드디어 좀 추세 전환에 접어든 걸까요? 이 3월 출생아가 10년 만에 반등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다시 한번 엔젤 산업주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월별 출생아 수가 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좀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3월 출생아 수가 이제 무려 10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더더 모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선의 이 저출생 관련 정책주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 손오공부터 캐리소프트까지 아가방 컴퍼니 관련 엔젤주들 오늘도 흐름 촉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달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소외를 받았던 보험주들 이번 달 들어서요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려 대비 선방했던 1분기 실적 거기에 이어서 자본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이 한 달 사이에 KLX 보험 지수가 무려 12.68%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시에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부터 한화생명, 이 생명보험사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손해보험사까지 추가적인 흐름,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이슈들 다 같이 챙겨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었습니까? 5월 30일입니다. 자, 이제 5월 거래일수로 오늘이 또 5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한국은행 어제 금리 인하 플러스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이 두 가지 내용 톱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는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바대로 0.25%포인트 더 내려서 2.5%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으니까 10월, 11월, 그다음에 올 들어 2월, 이번에 5월 해서 한 작년 10월부터 치면 이제 한 7개월 된 거죠. 7개월 사이에 금리를 4번을 내린 겁니다. 100bp 1%포인트. 3.5%였던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나 내려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어제 올해 하반기 성장 전망 관련돼서 수정한 게 이제 그대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1.5%였던 게 0.8%까지 반토막이 난 거죠. 사실 0%대라는 이 성장률은 금융 위기급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급입니다. 그동안에 딱 우리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한 3번 있었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때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있어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금융위기급, 외환위기급 위기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거. 그러니까 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3번의 위기는 뭐랄까요. 약간 돌발성, 그다음에 단기성 뭐 이런 개념이었죠. 팬데믹이 그랬고 외환위기도 그랬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도 뭐 스물스물해서 되긴 했지만 사실은 95, 6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이 외환위기가 번져서 이제 97년대 우리나라한테 온 거니까 2, 3년 정도. 그래도 비교적 단기인 거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불어닥쳐서 위기급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은 왜 위기라는 거냐? 지금은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거의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새는 수출의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내수가 망가지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는 거고, 지갑을 닫으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뭐 민간 소비, 그다음에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버는 거죠.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수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특히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2자릿수 하락입니다.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코노미톡 시간에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 다 같은 얘기 하시죠. 본격적으로 이 관세 영향이 나타나는 거는 아마 여름쯤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쌓여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경제 구조가 너무 특정 어떤 섹터에 좀 의존하기 너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한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R&D 투자 축소라든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극들이 가해지면서 이게 골마 터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0%대까지 외환위기급,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진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표 한번 잠깐 보시죠. 올해 기관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보시면 한국은행 0.8%, KDI가 먼저 내렸죠. 현대경제연구원 0.7%까지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1%까지. 국제통화기금 아마 또 수정 전망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0.5%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성장률 이 수치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현 구조다, 현실이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펀더멘탈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이렇게 요즘 주식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럼 주식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뭘까요? 기대감이죠. 수치로 확인되는 건 나중이고, 나중에 수치로 확인이 되면 더 올라가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들, 이게 이제 수치로 확인되는 그 과정, 물론 그 사이에 시간 갭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새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새 정부가 그걸 또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이제 잠재 성장률이 0%로 떨어져서 이제는 진짜 성장이 아예 멈추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증권면 가보겠습니다. 톱 기사는 공매도에 널뛰는 바이오주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공매도의 충격에서는 시장은 좀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쌓이는 종목들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래 이제 바이오주들한테 공매도가 쌓이니까, 잔량이 쌓이니까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공매도 잔량이 좀 쌓이는지 한번 보죠. 바이오다인, 아미코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LNC 바이오 이런 회사들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려면요. 거래대금이 한 4배 이상 전보다 늘어나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율들이 평균 5% 전체 거래량에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왼쪽 아래에 있는 아미코젠 같은 경우 보시면 증가 배율이 5.5배, 공매도 비율이 8%, 그 기준치를 훨씬 넘는 거죠. 최근에 주가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려 13%나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공매도가 쌓이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 쉽게 생각하면 그 급등 이유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이 딱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뭔가 한 건이 터진 거죠.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이 한 건이 터져서 주가가 하루 이틀 상한가 가는 경우들이 참 요즘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나중에 보면 또 그 이하로 또 떨어지거나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즉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바이오 종목이 변동이 워낙 크니까 얼마나 투자하시는데 불안감이 높아집니까? 그런다면은 그 변동폭을 줄여주는, 건 결국은 계속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박아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 종목들, 공매도 이 잔량이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원전 얘기 좀 오래간만에 해보죠. 원전 르네상스, 트럼프가 부른 원전 르네상스.
국내 상장된 원자력 테마 ETF들이 주가가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표 한번 보실까요? 솔, 신한 쪽에서 만드는 거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드는 솔 미국 원자력 SMR 수익률이 무려 21%입니다. 그것도 위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주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이것도 역시 8.7%. 뭐 라이스, 에이스 하나로 다 이렇게 두 자리 또는 한 자릿수 후반대 수익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원전 관련주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이 밸류 체인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F 상품이 사실은 그걸 그대로 좀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사실 작년에 그 체코 두쿠바니 원전 우리가 이제 계약 따냈을 때만 해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대략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뭐 이게 올랐던 거 아마 기억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확실한 원전 관련주도 눈에 띄는. 근데 최근에 이제 특히 올 들어서 얼마 전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현대건설, 뭐 DLEN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의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회사들이 올해 주가가 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인 두산 에너비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이 뭐냐면 어느 섹터가 정말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히면 그 섹터와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다 골고루 오르고 뭐 대장주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뭐 그 관련돼서 보통 2등주, 3등주 이렇게 주가가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주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이제 해당되는 다른 기자재주가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또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죠.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쪽은 좀 쉬고 그 관련된 또 다른 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이게 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관련주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쪽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머릿속에 윤곽이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다 보면 참 재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하나 딱 이거면 끝이야 이러면 사실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공부해야 될 것들이 늘어난다. 참 이게 또 투자 공부하시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데일리 증권부의 주토피아 기사 며칠 만에 또 한번 좀 보죠. 유통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3개월간 주요 유통주들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사실 유통주들이 석 달간 두 자릿수 오른 건 맞는데요. 요 두 자릿수 오른 게 사실 조금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요즘에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 유통주들이 이렇게 좋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주들이 앞으로도 조금 이제 오르고 한번 급등을 하고 좀 이렇게 쉬었으니까 다시 이제 계단으로 한 계단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이제 그런 취지의 오늘 기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온 건데요. 일단 유통주가 좋은 이유는 1분기 실적들 다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유통주들은 실적도 나빴고요. 업황도 나쁘고요. 가장 악재인 내러티브가 내수 불황 이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통주가 좀 좋을 수가 없었던 건데 올 들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발표했던 소비자 동향조사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모처럼 100을 넘었습니다. 이게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뭔가 좀 한국도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여기에다 금리 인하 계속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한두 번 더 내릴 것 같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좀 나아지죠. 대출이자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추경 편성이 아마 곧 가시화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행도 되게 빨라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기대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유통주들이 특히 내수주들이 좀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올해 하반까지 해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좀 0%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추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 통화 정책 동시다발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지금은 거품이나 이거를 우려할 때가 아니죠.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좀 조절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통주에도 이렇게 좀 훈풍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목표 주가도요. 3개월 전에 7만 5천 원이었던 게 지금 9만 원대로 20% 이상 올라갔고요. 이마트도 목표 주가가 30% 이상 올라가서 지금 11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도 한번 좀 보시면서요. 들어갈 때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엔비디아 호실적, 두 번째는 관세 일시 복원도 있었고요.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회동까지 했었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재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사실 실적 발표 나온 게 이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H20의 어떤 손실을 감안을 했을 때도 뭐 이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주가가 한 3개분기 연속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성장률은 좋았는데 이게 성장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상에서 7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 H20을 감안을 해서 H20의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해도 70%대 중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환호했던 거는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 왕이 이미 사전에 약을 좀 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했던 게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AI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AI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고 여기에 중동발 수주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이즈 제거되면서 하반기 출하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추론 영역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최대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려주다 보니까 시장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목표 주가들이 다들 그냥 또 너나 할 것 없이 정고점 돌파한다고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았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미국 무역국제법원에서 트럼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법성을 판결을 하면서 이제 상호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트럼프 쪽의 측근들 나바로부터 시작해서 헤셋, 트럼프 본인까지 난리가 났었죠. 트럼프는 그거 판결 나오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한참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자기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무슨 투사 이미지를 갖다 SNS에 올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 또 항소부분에서 일단은 그거를 유예를 시켜라. 그래서 이제 일단 유지를 시켜라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미증시가 야 이제 환호했다가 이게 뭐지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트럼프가 파월을 또 불렀던 건 사실 트럼프 속 탈 겁니다. 타는 이유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는 막 하는 분위기였는데 하나씩 발목이 잡히고 있죠. 파월도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파월이 여기서 굴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어저께 이제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때마침 많이 올랐고 올랐던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던 차에서 고점에서 살짝 매물이 나오는 정도 그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떤 지표 자체,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을 뒤흔들 만한 요인이 되는 거는 결국 N달러, 미국채 10년물, 일본 국채 20년, 30년물 이런 추이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뭐 엔비디아 체크 포인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밤 사이에 뭐장 초반에는 6%까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젠슨왕 CEO가 8억 달러 규모의 이 주식 매각 계획을 3월에 제출을 했었다. 뭐 이런 소식 들리면서 네네네. 약간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자로서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이번에 시장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마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거를 우려해 놓고 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대로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환호를 하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고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시장의 어떤 그 이슈를 받아들이는 시선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이제 빨리 확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 여파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했네라고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때문에라도 엔비디아 뭐 지금 젠슨왕 CEO가 매각 그 기사 난 거 저도 보고 왔는데 그 8억 불 매각한 거 규모는 엄청 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매각 큰 거긴 한데 그거 자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비디아의 시각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드라마틱한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 매각권 관련한 부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일종의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원래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원래 기대가 높은 자식에게 더 가혹한 법이잖아요. 좀 약간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그동안 되게 엄격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은 조금 더 우호적이게 됐다. 약간 이런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밤 사이에 또 엔비디아 이외에도 시장을 흔든 이슈가 있었죠. 이 트럼프 상호관세 이게 또 굉장히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 약간의 그런 기싸움 기류도 보이는데 이게 또 관세를 놓고 격화가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행태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을 한꺼번에 아울러버리는 사실상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삼권 분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방주의로 지금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역법원에서 일단 제동을 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선출된 이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임명직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트럼프 성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아직은 시스템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일방주의가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같은 어디에서 이제 최종 판결에서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미국의 어떤 향후 그림 자체가 이제 과거 민주주의의 수호자, 그 다음에 또 자본시장을 지키는 어떤 역할을 했었던 이미지였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는 사실상 좀 정체성이 좀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거고 우리는 좀 상당히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미국을 상대로 해서 힘든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는 일단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이제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막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슈퍼 301조를 위시해가지고 트럼프가 행정부 차원에서 손을 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이 한 4가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환호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백악관 관련 뭐 행정 인사분들 다 전부 다 뭐 우호할 만한 뭐 우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관철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발언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약간 시각을 옮겨서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국에는 베이비컷을 단행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차이는 지금 2%포인트가 납니다. 약간은 뭐 원화를 약세를 시키는 쪽으로 가서 소비를 살리겠다. 이런 가닥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이제 원화가 갑자기 최근에 지금 초강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수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1,400원대 후반까지 갔었던 게 1,350원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던 그런 패턴을 일정 부분 되돌리면서 제어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 경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행정부 차기 정부가 유동성을 이제 풀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하고 국내 지금 그 기준금리 이 금리 차이가 지금 뭐 거의 2%가 나는데 이건 사실 역대급이긴 하거든요. 역대급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한국이 경기 부양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최근에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하고 또 중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경기 부양, 유동성을 많이 확충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부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좀 풀면서 이 내수를 좀 살려낸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외인 수급이 사실 뭐 우리 체질이 개선이 됐다라기보다는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K 증시 약간은 좀 고생을 하면서 약간 노력은 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고 아직 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9개월 만에 뭐 2,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해줬고요. 어쨌든 대선 기대감에 미국 호재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좀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냐 여기에 좀 시선이 쏠릴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대선 기대감 다음 주면 약간 이슈가 소멸이 될 거고요. 또 미국 호재도 지금 당장은 악재로 약간 바뀌었죠.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올해 증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지금 이제 대선 전후 이제 5월 들어와 가지고는 전 정책 관련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한국 증시가 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의외로 탈바꿈을 하면서 일본과 같이 주가 제자리 찾기, 주가의 어떤 가치를 재평가받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조금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대선이 다음 주 이제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대선 앞에서 사실 정책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은 이게 여기서 뒤늦게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틀 전인가도 한번 지금 현재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소위 말해서 조방원 섹터가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장중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지주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 역시도 세론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없으신 분이 너무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순환매가 워낙 좀 심한 그런 증시이긴 하죠. 특히나 또 이렇게 대선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관망 흐름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 그래도 제가 기대를 했던 게 이 한국 반도체주들 엔비디아가 워낙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좀 펄쩍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전력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AI 쪽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 놨더니 한국에서는 전력기기가 반응을 했죠. 그거는 왜냐하면 AI 시장 내에서 이제 계속 제가 안타까운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글로벌 넘버 1, 2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다 그러면 이번에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살짝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좀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삼성은 여전히 그쪽에 제대로 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뭐 부품업체 이상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증시 2,700 넘어설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기관들이 장세를 주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 관련 변화의 가능성을 놓고 기관들이 베팅했던 쪽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레거시 쪽에서 살아나는 그림, 그다음에 HBM 쪽에서 좀 더 그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때 이쪽이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추가 상승의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저는 사실 살짝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는 선수요가 좀 많이 반영된 측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짝 발목을 잡는 느낌이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AI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 전력은 더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력난에 지금 기기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 어저께도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가 하나 캡처를 해갖고 온 이미지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났던 게 뭐냐면 이제 전력기기 쇼티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과 관련해서는 중국 업체가 배제가 된 상황에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사실 AI 열풍에서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전력기기 쪽이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역시 지금 올해도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전력기기 쇼티지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반복적인 이야기죠. 자,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드디어 이 세계 최대 암학회 ASCO 그동안 5월 달은 좀 제약바이오의 달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약간은 좀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후기 단계 2상이나 3상에 해당하는 것들의 이제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스코에 참여하는 업체 옛날 같으면 뭐뭐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이제 수급 쏠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섹터로 쏠림이 확연했었고 이번에 5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번 아스코를 보실 때는 이 참여하는 업체 뭐가 한 대 들어야 해서 그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발표하는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투자할 회사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셔가지고 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바이오 단기 투자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학회라든지 이런 걸 보신다고 그러면 이쪽보다는 바이오 USA나 연초에 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스코 관련해서 이슈들은 이미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이 서울금융센터 이사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